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폐가보다 더 소름 끼치는 어떤 커다란 집. 집은 컸다. 아니, 집이라기보단 저택에 가까웠다. 어른 키를 훨씬 묻도는 높이의 철문 너머로 스산하지만 웅장해 보이는 벽돌 구조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원은 아주 엉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근까지 관리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새벽의 어둠과 그리고 약간의 안개에 감싸 있어 윤곽선이 흐려져 있지만 분명 낮에 보았다면 열의 8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군 하고 판단을 내릴 그럴 모양새였다. 하지만 뒤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었다. 느낌이 딱 온다니까 뒤는 자신만만했다. 내가 왜 이 바닥에서 대부로 불리는지 알아? 집 대문만 봐도 안에 세간살이가 얼마나 되는지, 훔쳐갈 만한 사이즈인지, 그리고 나중에 뒤탈이 없을 만한지 바로 보인단 말이거든. 그가 이 바닥에서 과연 대부로 불리는지까지는 내가 알바가 아니어도 여태껏 같이 털어온 집에서 얻은 수입을 생각할 때 꽤 신뢰할 만한 실력을 지녔다는 건 인정할 만했다. 대부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가 선택한 집을 털어서 나오는 현금은 진짜였다. 심부름센터에서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준다거나 예상일보다 일찍 터져버린 그날에 당황한 비즈니스 우먼들의 생리대를 배달해 가는 일 따위보다는 더 넉넉한 보수가 들어왔고 나로선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범법행위인가 아니 인가를 따지기엔 나는 바르게 교육받은 얌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느낌이 달랐다. 마땅찮은 표정을 짓는 내 앞에서 뒤는 시종일관 자신만만했다. 자 보라고 분명 스산하고 관리가 안 된 저택이지만 저 안에는 훔쳐갈 만한 게 많아. 다른 뭣도 아니고 내 직감이랄까? 그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다른 곳은 상상할 수도 없어. 더구나 이 집은 주인이 없는 상태야. 아침부터 망원경으로 감시했는데도 콕배기 하나 안 보였으니까. 나도 물론 컨텐츠나 보석 따위를 기대하는 건 아냐. 하지만 말이야, 저 안에는 뭔가가 있다고. 뒤는 손가락으로 저택 창문을 가리켰다. 어두운 창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역할이란 건 단순했다. 혹시나 일어날 무력적 사태에서 조금 터프해질 것. 뒤는 다른 무엇도 아니고 그것만을 원했다. 주먹 쓰는 일을 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격이 좋다거나 키가 큰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겼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뒤는 뭐래도 좋다는 인상이었다. 실제로 그가 집을 털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예 위험을 배제하고 도둑질을 하는 그에게 나의 포지션이란 건 딱히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게 뻔했다. 그래서 주로 내 임무는 그가 자물쇠를 딸 때 옆에서 손전등을 들고 있거나 작업 중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조심스럽게 염탐을 하고 오거나 조금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 더 힘을 쓰는 정도였다. 기가 현관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밤에 쌓은 공기가 커다란 문 내부에 묵어있던 공기와 접촉하며 휘익 빨아들이는 소리가 났다. 어두웠다. 달빛이 거의 없는 밤이긴 했지만 문은 발을 들여놓기 꺼려질 정도로 빛을 차단하고 있었다. 자 들어가자고. 뒤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굉장히 넓은 집이었다. 애초에 산중에 숨어있는 이런 저택 자체가 일반인의 가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은퇴한 해외파 기업의 총수들이나 신흥 재벌이 아니라 뿌리부터 부가 내려온 묵직한 거부들의 느낌에 걸맞은 저택이다. 아마 모량한 기업이나 컴퓨터 관련된 사람이 구매한 것은 아닐 것이다. 집은 거의 일제강점기 때의 고건축 느낌을 가지고 있다. 문이 어둠에 서서히 익었다. 걷다 보니 회랑 양 옆으로 수없이 많은 그림들이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아마 문 입구부터 지금까지 쭉 걸려있던 것 같았다. 그림은 하나같이 지독하게 뻔한 전경화들 뿐이었다. 귀가 코가 거의 닿을 듯이 그림을 관찰하다가 값이 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걸음을 계속 옮겼다. 그래도 대단하다. 입구에서부터였으면 적어도 100여 점은 넘을 것이다. 갑자기 시야가 탁 트였다. 야트막한 회랑이 갑자기 둥글게 넓어지며 커다란 응접실로 변했다. 높게 달려있는 창문으로 어설픈 달빛이 흘러들어와 먼지가 잔뜩 쌓인 벽난로와 고풍스러운 가죽 소파가 눈에 들어왔다. 소파는 장정열이 앉아도 좋을 만큼 충분히 넓었다. 돈 냄새가 난다라고 뒤가 말했다. 그가 그렇다면 그런 것일 게다. 아무튼 이번 집까지 틀리지 않는다면 7전 7승이니까
그가 워키토키를 건넸다. 첫째, 응접실이나 각종 방의 바닥에 깔린 러그를 들춰볼 것. 금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둘째, 그림이 아니라 인물화이거나 혹시 사진이 걸려 있거든. 액자를 빼볼 것. 역시나 금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셋째, 감 나가는 물건이 보이면 즉시 내게 연락을 취할 것.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가 할 것이라곤 없다. 여태껏 털었던 집 모두 네가 찾아낸 금고나 보석류가 주수입원이었다. 내가 길을 쓰고 뒤져봐도, 그러니까 정말로 베개 커버를 찢거나 액자를 내팽개치거나 해봐도 소용없는 것을. 네가 고개를 갸웃거린 후 쓱 들춰본 러그 아래에서나 커다란 성경 사이에서 금고 혹은 현금이 다발로 발견되는 것이다. 어차피 네가 찾아낼 것이다. 담배를 꺼내 물었다. 끝이 발갛게 타오르며 응접실이 한층 더 어둡게 보였다. 네가 찾아내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 앨범, 졸업 앨범, 가족 사진 등지에서 그가 집을 터는 가족 구성원의 사진을 훔쳤다. 기준은 있었다. 여자, 가능한 한 어릴 것, 되도록 고등학생, 가녀릴 것, 긴 머리일 것, 피부가 하얄 것. 네가 원하는 취향들을 종합해본.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정한 타깃의 소녀들은 일단 예쁘다고 보아도 무방했다. 겉택을 찾아내 물건을 훔쳐내면서 뒤는 소녀들의 신상 정보도 훔쳤다. 그게 뒤의 대단한 점이었다. 그것은 누군가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훔치고 싶다고 훔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핸드폰의 최근 통화 목록과 문자 목록을 뒤져서 그녀들의 통근 시간과 각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유추해냈다. 학원, 학교, 거외 혹은 시내 번호를 훔쳐내고 그녀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낸다. 그는 그녀들의 방과 그녀의 가족들의 방에서 이를테면 온갖 자질구레한 정보들을 가거나 냄새 등에서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자질구레한 정보는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그에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바뀌는 것이다. 뒤는 그렇게 얻어진 정보들로 그녀들을 강간했다. 7전7승이라는 건 그런 의미냐. 7가택, 7명의 소녀, 하교하는 길, 학원을 마친 골목길, 친구와 어울린 뒤에 홀로 귀갓길. 뒤는 정확했고 타깃이 혼자가 되는 때를 무섭도록 예리하게 캐치해냈다. 그가 더 완벽한 이유는 타깃을 고르는 조건이 깨끗하다는 데 있었다. 사고자들은 전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난 말이지. 다 보여. 당하고서도 끙끙 앓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다무는 여자들. 그런 부류들이 한눈에 들어와. 젊다기보다는 어리지. 그리고 크면 예뻐지겠다는.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다니까. 하고 귀여운 콧대를 세울 정도로의 자신감이 깃든 살짝 성숙한 어린애여야 하지. 본인은 예쁘고 더 예뻐질 것이지만 아직은 깨끗해. 남자와 섞이는 건 나중일 거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확 뜯기는 거야. 꽃잎이 말이야. 투명한 바닷물이 있는 지중해의 섬. 그리고 욕실엔 장미꽃잎이 떠있는 욕조. 그리고 단단한 몸을 가진 핸섬한 미래의 어느 남자와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섞일 생각을 하는 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가래침이 있고 오줌 냄새가 나고 불량식품 껍질이 나뒹구는 공간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말아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고질병이야. 당한 여자를 더럽게 보는 시선. 그리고 알아? 내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배운 건 딱 하나야. 귀가 앞니 사이로 침을 뱉었다. 써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써먹으라는 거야. 어쩌면 그는 금품을 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기벽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택털이라는 형태의 범죄를 빌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모든 행동의 주체와 기술의 근본은 그에게 있음에도 그는 절반이 넘는 금품에 의한 수입을 내게 주었다. 그의 목적은 돈이 아닌 소녀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었다. 뒤는 항상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작업했다. 지문이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항상 고무막대를 준비해왔다. 그 막대에는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가택터리범들의 지문이 찍혀있다. 그리고 우리는 철수하기 직전 그 막대를 사방에 찍고 나온다. 그 지문의 주인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에 뻗어 곤드레만드레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네와 나의 업무 처리 방식이었다. 약을 먹이고 술을 먹이고
아무도 모르는 허름한 여관방에 처박아 둔다. 그리고 자연스레 사건이 종료된 후 경찰은 그자를 체포해 간다. 일상이다. 디는 항상 마무리를 하고 나올 때 스페어키 폐계집 열쇠의 모양을 찍어두고 나왔다. 한순간에 땅으로 떨어진 소녀들이 건강하게 일상에서 자리 잡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가 그 이유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사진으로 남겼다.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특별히 예술에 대한 감시관이 있다고 할 만한 정도도 못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들은 아름다웠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모습, 등교할 때의 모습, 하교할 때의 모습, 그리고 디가 힘들게 촬영해 맨잠을 자는 모습. 검고 길지만 맥없어 보이는 머리카락, 하얗다고만 하기엔 더 짙어진 피부, 다크서클, 깊어진 눈동자. 조용해 보였다. 초록색 저수지가 조용히 침잠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물뱀이 누구도 모르게 활개치고 있었다. 사악한 물뱀. 물을 휘젓고 있었다. 사방으로 유영을 하며 물속을 가로지르고 있다. 흰 이마에 어깨땀이 나고 앞머리가 달라붙어 있다. 정리정돈되어 있지만 동시에 흐트러져 있었다. 그건 침범이었다. 파괴당한 것이고 아직은 도달해선 안 되는 공간에 침범한 이물의 경계였다. 아마도 디가 단순 쾌락 때문에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벌이는 것을 자기 충족으로 받아들였다. 이건 결과물인 거였다. 그가 창조해내고 그가 안배한 사건의 결과물.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자리 잡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스스로 상처를 내고 그게 아물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걔는 말이야. 아무리 족보가 있는 명품 암컷이라도 동네에서 뒹구는 근본 없는 잡종과 한번 붙어먹고 나면 말이야. 더 이상 명품이 아니야. 끝난다고. 순결의 상실 따위는 집어치워. 그건 걔한테 가져다 붙일 만한 게 아니야. 사람이 강조하는 가치인 거지. 걔는 말이야. 암캐는 한번 잡종에 정액이 주입되고 나면 DNA가 변해. 다시는 순종의 새끼를 낳을 수 없어. 몸이 흡수해 버리는 거지. 그리고 잊지 않아. 육체는 붙어먹은 수컷으로 인해 바뀐 유전자 구조가 그대로 가는 거야. 대대손손, 자자손손.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 디가 담배를 태워 물었다. 남기는 거야, 나도. 흔적이 평생 가는 거지. 남는 장사잖아. 워키토키가 울렸다. 뭐 찾은 거 있나? 나는 없다고 대답한다. 그가 이러한 것을 물어올 때면 이미 돈 될 만한 무언가를 찾았다는 뜻이다. 아니면 다음 타깃을 찾았다거나. 하지만 나를 위해서인지 항상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들을 그는 먼저 찾았다. 역시나 그가 응접실로 내려와 수확한 것들을 보여주었다. 금반지 몇 개, 진짜 큐빅으로 된 목걸이 하나, 수눈으로 된 파이프 담배 하나. 엄청난 걸 찾았다고. 디는 끝이 반짝거리는 그의 말에 의하면 끝이 다이아몬드로 가공된 골프채를 내민다. 나는 그것들을 말없이 가져온 보따리에 챙겨 넣었다. 내가 있던 응접실 역시 디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금세 여러 가지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현금 조금, 진주 목걸이, 그리고 가족 사진. 내가 그가 발견한 것들을 마저 주워 담고 나자 그는 느긋하게 바닥에 앉아 가족 앨범을 폈다. 4인 가족이다. 엄마, 아빠, 큰딸과 둘째 딸. 근엄한 아버지와 밝은 엄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두 딸. 첫째는 벌써 결혼을 한 모양이었고 둘째는 늦둥이였다. 교복을 입고 가족과 찍힌 사진 속에서 웃고 있다. 다음 타깃이다. 구름이 걷히면서 달빛이 한순간에 응접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환한 웃음이다. 디는 꼼꼼하게 사진을 읽고 있다. 그렇다. 그는 사진을 읽고 있다. 정보를 독해하고 있는 것이다. 심해 속에서 커다란 바위에 흡착한 문어처럼 빨판을 열고 온 다리를 뻗어 그것을 조사하고 있다. 끈적하고 관능적인 탐구다. 그때였다. 인기척이 들려온다. 디는 바짝 몸을 긴장시킨 채 일어났고 나는 처음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무력사태의 추이를 상상하며 불길하게 일어났다. 우리는 지금 저택 응접실, 그러니까 1층에 있다. 하지만 말이 1층이지. 지대가 높은 집이라 비스듬히 올라오는 복도를 통해 보면 2층에 가까운 높이다. 확인해봐. 나는 뒤의 말을 따른다. 응접실 중앙에 있는 커다란 조경 창문을 통해 우리 이후에 저택을 찾은 불청객이 누구인가 확인한다.
그리고 뒤를 다시 쳐다본다. 귀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다가와 내 옆에 서서 정원을 바라본다. 머리카락이 곱고 길다. 밤의 어둠과 뒤섞여 있지만 그래도 긴 생머리라는 것이 분별된다. 얼굴은 희고 작았다. 미국 양키즈의 로고가 달린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안개 쌓인 밤의 한기로부터 회색 후드집업을 입고 통이 좁은 청바지로 감싸인 두 다리가 저택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 이 집의 막내, 귀에 타깃이다. 귀가 침을 삼킨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데 나는 어쩔 거냐고 묻는다. 돈은 충분해. 장물아비한테 맡기면 작은 거 5장 정도는 나올 거야. 우리의 사업 방면에서는 충분한 이익이 이루어졌어. 문제는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야.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나대로 설득하려 한다. 이건 당신의 방식이 아니지 않느냐. 바로 이 집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지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준비한 지문의 자법은 왼쪽 손가락이 2개가 없는데 후에 저 소녀의 증언에서 사실이 엇갈릴 경우 여지까지 해왔던 모든 작업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누가 뭐래도 프로니까. 그냥 저열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 한심한 녀석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야. 내게 있어 이거. 그는 한 템포 망설이지만 이윽고 말한다. 예술 그래 예술이야. 고귀한 거지. 허겁지겁 서두르다 이를 그르치고 사방에 흔적을 남기는 짐승들과 난 달라. 나는 다시 만류한다.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해본다. 이건 당신의 방식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내가 알던 네의 방식이 아니다. 여긴 계획된 장소가 아니고 당신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오늘은 오늘의 전리품만 챙겨서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하자. 아니야, 그렇게는 안 돼. 나는 항상 내 느낌을 믿었어. 그리고 느낌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은 하는 수 없다고. 나는 수긍한다. 어차피 리더는 내가 아니다. 기가 자신의 성기를 처음 보여주었을 때가 생각난다. 첫 번째 집을 털고 난 뒤 신문에서 그 집의 졸업 앨범에 있던 여자아이의 사진과 굉장히 비슷한 모자이크 사진이 성폭력 피해자로 나온 걸 본 뒤에 디는 자신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내게 말했다. 단순히 집착증과 독특한 취미로 사진을 수집하는 줄 알았던 내게 그의 고백은 사실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보여주었다. 야쿠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했다. 알록달록한 도깨비 문신이 성기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놀랍게도 성기는 요도를 기준으로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마치 뱀의 혓바닥처럼. 튜닝이지. 끝부분을 조금씩 절개해 나가면 결국은 이런 모양이 나와. 오래 걸렸지. 그의 말하는 투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그건 흔적을 남기는 그의 부시자 팬이었던 것이다. 특별히 혐오스럽진 않았다. 그저 공중 목욕탕을 가기엔 무리겠구나 생각했을 따름이다. 소녀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열려있는 응접실 문을 보고 훔치다가 어두운 회랑을 따라 걷고 있다. 확신하건대 아직은 어둠에 눈이 익지 않았으리라. 이 집에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 기억의 의지에 회랑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귀가 안대를 꺼냈다. 일단 시야를 제압하려는 생각이다. 그리고 증거도 잡히지 않으려는 생각이다. 팔을 잡아. 그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우리의 눈은 어둠에 익어 있다. 소녀는 아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마주치기로 결론을 보고 소녀가 들어오고 있는 회랑 쪽으로 소리나지 않게 발걸음을 옮겼다. 귀는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완벽한 짐승이다. 아니, 욕망의 짐승이 아니라 사냥의 순간에 모든 감각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그런 짐승이다. 야수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그의 걸음은 점차로 회랑 중간에 다다랐다. 비가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땀이 흐르고 있다. 중간에 이르렀지만 소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접근하고 있을 것이다. 이곳으로 어둠 속으로 발을 디디며 천천히 오고 있을 것이다. 기가 거쳐간, 그러니까 흔적을 남긴 수많은 소녀들이 그랬듯 그녀도 본인이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다. 불현 듯 갑자기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그리 떠올랐다. 천천히 걷는다. 아담한 체구다. 어깨에 머리가 닿을랑 말락할 것이다. 눈이 크다. 어둠 속에서 한껏 확장된 동공이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 알 수 있었다.
가슴이 작다. 다리도 가녀리다. 아직 무르익기엔 기간이 남은 여자아이다. 기가 접근한다. 나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낸다. 2미터 가까이 접근하자 소녀가 멈춘다. 동공이 정지한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방향을 쳐다본다.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있다. 우리를 감지한 것이다. 그것이 여자로서의 본능이던지 아니면 보다 약한 짐승이 갖는 근본적인 위험 메커니즘이던지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그녀는 조금 알아챈 것이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한다. 뒤는 소녀를 쳐다보고 있다. 지척에서 5걸음 거리에서 주도면밀하게 관찰한다. 그리고 접근하기 시작한다. 공기를 밀어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다. 소녀는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는다.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다. 그리고 나는 골프채로 뒤에 뒤통수를 내리쳤다. 일어났어요. 알아요 알아. 그동안 같이 충실하게 서로의 이익을 책임져준 파트너가 왜 갑자기 이런 엄한 짓을 하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눈초리잖아. 귀 좀 봐. 내가 너무 세게 내리쳤나 봐요. 딱 한 대였는데 그래도 죽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나름대로 힘 조절을 했거든요. 아무튼 왜 그런지 되게 궁금한 것 같은데 이야기 듣고 싶다면 눈동자를 깜빡이시고 피가 좀 흘려서 빈혈이다 못 듣겠다 싶으시면 그냥 계시고 그래 궁금하죠? 궁금할 테니까 설명해 줄게요. 나 D형 안 싫어해요. 뭐 감정도 없어요. 심부름센터에서 오만잡일 다 하다가 형이랑 몇 건 하니까 금방 돈 되더라고요. 좋잖아요. 여자애들 강간하는 거야. 뭐 장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저도 인정한다고요. 근데 내 밥그릇이 더 중요한데 어쩌라고. 세상 더럽다는 것만 쥐야장천 배워왔는데 그까짓 것 때문에 때려치울 순 없는 노릇이고. 뭐 우리 서로 죽 잘 맞았잖아요. 나는 돈 벌고 형님은 그 예술 그거 하시고. 근데요 그 예술 말이에요. 그거 형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심부름센터 초창기 애송이였을 때 사람을 죽여봤어요. 중년 아저씨 하나가 나한테 살해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거 알아요? 그런 것도 들어온다고요. 고양이 찾으러 다니거나 대리주차해 주거나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도 그거 멋이냐. 그래 히트맨. 살인 청부업도 한다니까요.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인다. 지정관계, 원한관계 때문에 조사도 들어올 거고 그러면 영 불안하다. 그런데 범죄 경력도 없고 지문도 없어서 조회도 안 되는 우리 같은 돈에 미친 거지 새끼들은 그거 큰 거 한 장 또는 큰 거 2장에 그냥 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요. 미제 살인사건의 70%는 심부름센터 짓이니까. 아닐 것 같죠? 피해자와 연관이나 관계가 하나도 없고 교차점이나 공집합이 0%인 범인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잡아?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방향 잘못 잡으면 끝이에요. 범인 못 잡아요. 1년 전인가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죽여놓고 시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배 나오고 기름기 좔좔 흐른 대머리 아저씨를 누가 대체 왜 죽이라고 했을까? 처음 사람 죽이고 담배 하나 피워 물면서 손가락 덜덜 떨리는 거 진정시키고 보니까 궁금해지대요. 알잖아요. 나 궁금한 거 못 참는 거. 밤에 센터 문을 땄죠. 찾아봤죠.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근데 참 딸인 거야. 딸내미더라고. 의뢰자가 친딸이에요. 사장이 나중에 일 틀어지면 비켜가려고 나름대로 흥신소 써서 잡아놓는 증거품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죠. 증거품이 포르노인데 온갖 게 다 나와. 그냥 대단해 이건. 17 여자애가 교복을 입고 나와. 원맨쇼야. 그 수많은 동영상 주인공이 다 애더라니까. 장르가 총집합이야 그냥. 걔랑 하는 것도 있고 지 아빠가 묶어놓고 하는 것도 있고 술 처먹은 친구들 데려와서 하는 것도 있고 야외에서 하는 것도 있고 딸내미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인간 수컷이 생각해낸 모든 장르와 차유와 구도와 상상력이 총망라된 그런 DVD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죽일 만한 놈이었구나. 죽을 만한 놈이었구나. 나는 무릎을 쳤고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그 새낀 죽일 만한 놈이었으니까. 판사에다가 돈을 억대로 벌어들여도 자기 친딸을 강간하는 개쓰레기였으니까. 근데 형이 타깃을 여기로 이 집으로 정했어요.
오늘 밤 난 만족했었어요. 보수도 받을 만큼 받았고 그냥 이번 일 마지막으로 하고 해외로 도피해서 살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왜 여기냐고. 하필 여기냐고. 내 의뢰인은 해외에서 심리치료 받는 걸로 아는데 왜 1년이나 지나 여기를 기어들어 오냐고. 내가 서재에서 그 판사님을 야굿바다 딱 하나 가지고 가서 갈비뼈 부수고 무릎뼈 부수고 손가락 부수고 어깨 부수고 해서 마지막에 골통을 박살 내달라는 그 세세한 지령도 다 칼같이 지켜낸 왜 이 집으로 쳐다도 보기 힘든 이 집으로 가택터리를 하러 오느냐고요. 형, 기형, 난 형한테 감정 없어요. 근데 알죠? 우린 돈 따라 도는 거. 사실 우리가 아니라 사회가 그래. 그렇죠. 우리 돈 따라 돌잖아. 맞춰봐. 내가 우리 의뢰인 딸내미 제 아빠 죽이고 얼마를 받았게. 내가 그 복도에서 그 여자 머리가 아니라 형 대가리를 골프채로 깔 수밖에 없었던 거 이젠 이해가지? 큰 거 한 장, 두 장에 목숨 걸던 불쌍한 인간이 큰 거 10장에도 코웃음 칠만한 돈 받기로 했는데 내 이쁜 의뢰인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 근데 내 의뢰인이 돈을 더 주겠대. 떵떵거리며 살 만큼 그때 받았는데 알잖아 우리 같은 놈팡이들 며칠 사이에 도박장에 다 꼬라박는 거. 그런 내가 다시 눈 돌아갈 만큼 주겠대. 제가 직접 제 아빠 죽였어야 되는데 그게 원통해서 꿈에서 매일 죽여버리는데 그래도 분에 안 풀려서 그 자리라도 직접 보려고 찾아왔대요. 그러다가 세상에 우리 아티스트 형님이 여기 있잖아. 여기 형이 만든 예술 앨범이 있어. 내 의뢰인의 아버지 판사님이 영상미의 대가였다며. 형은 아무래도 피사체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는 것 같아. 구도가 예술이야. 영혼이 담겨 있어. 내 의뢰인도 보면서 감탄하더라고. 눈동자가 마구 돌아가더라니까. 형 사진에 분명 자지도 안 나오고 젖가슴도 안 나오는데 그 어린 여자애들 눈동자, 표정, 분위기만 보고 알더라고요. 형한테 장난질 당한 거를. 그리고 하는 말이 여자 영혼 가지고 예술하는 우리 D형. 형 넘겨주면 돈을 더 주겠대요. 형 몸값이 장난이 아냐. 어마어마해. 그 여자애가 형 가지고 뭘 할지는 나도 모르겠어. 자기는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데 자신한테도 미련이 없는 여잔데 남한테는 말해 뭐 하겠어? 심지어 우리 위대한 예술가 형님한테는 말해 뭐 하겠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형, 난 이제 가볼게. 되게 한참 만에 깨어나서 모르겠지만 장장 3시간을 기절해 있었어. 난 그 시간 동안 내 의뢰인이 시킨 심부름하고 온 거야. 톱이랑 메스를 찾더라고. 새벽 시간에 겨우 철물점 문을 두드려서 겨우 사온 거야. 간혹스럽지만 그래도 겨우 구해온 거라고. 기형, 우리 피차간의 감정은 가지지 말자. 유작이 자화상이라는 거 그거 참 멋있잖아. 잘 있어. 이만 가볼게. 두 번째 이야기. PC방 알바. 수연은 20살의 평범한 대학생이다. 1학기가 끝나갈 무렵 딱히 할 것도 없었던 수연은 용돈이나 벌어볼 심산으로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였기에 수연은 조금이나마 설레었다. 물론 그가 평소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도 한몫했다. 그래서 손님이 적은 야간 시간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그가 일하게 된 곳은 대략 55평의 아담한 크기의 PC방.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가 일을 한 지 정확히 보름째 되는 날부터 시작되었다. 여느 때처럼 손님들이 대부분 빠져나가 흡연성 몇 군데에 오타쿠 느낌이 물씬 풍기는 아저씨 대여섯 명이 그날 손님의 전부였었다. 금연석은 텅텅 비어 20대의 컴퓨터는 전부 꺼져 있는 상황이었고 평소와 같이 수연은 금연석 맨 안쪽 자리에 있는 11번의 컴퓨터로 요즘 한창 빠져있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 자린 카운터와 제법 거리가 있는 곳이었지만 손님이 들어오면 문에 달려있는 기계음이 울려 퍼지므로 수연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가끔 라면이나 음료수 등의 주문 같은 경우도 자리마다 달려있는 벨이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흡연석의 아저씨들도 잠에 빠진 모양인지 가게 안에 정막만이 감돌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연이 플레이 중인 컴퓨터에서 나는 게임 소리밖엔 들리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열심히 몬스터를 발라 죽이며 게임에 빠져있던 수연은 돌연 맞은편 끝자리인 1번 컴퓨터의 부팅 소리를 듣게 된다. 뭐지?
한창 게임에 빠져 있을 때면 손님들이 벨을 눌러도 놓칠 때가 있는 수연이었지만 이상하게도 1번 컴퓨터 시작음에는 반응이 빛처럼 빨랐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꺼져 있어야 정상이거든. 이상하게 1번 컴퓨터에만 불이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들어온 손님도 나간 손님도 없는 데다가 설사 누가 켜고 간 것이라면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수연은 단순한 오작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1번 컴퓨터로 시스템 종료를 시키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게임에 빠지는 수연. 시간은 새벽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참 동안 또다시 게임에 열중하는데 또다시 들리는 부팅 소리. 붕. 설마 하는 마음의 수연은 고개를 돌려본다. 그런데 이게 웬일. 1번 컴퓨터에 창문 로고가 나타나며 부팅되는 게 아닌가. 수연은 짜증스럽게 일어나 다시 한번 1번 컴퓨터를 끄고 돌아왔다. 아 정말 뭐야 짜증나게. 자리로 돌아와 죽어있는 캐릭터를 바라보며 수연은 그렇게 내뱉었다. 그리고 그 순간 또다시 들리는 컴퓨터 부팅 소리. 역시나 원흉은 1번 컴퓨터였다. 여기까지 이르자 수연은 알 수 없는 불길함에 사로잡혔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는 수연. 아니나 다를까 흡연석의 아저씨들은 이미 골아떨어져 등받이 의자에 목을 기댄 채 입까지 벌리고 자고 있었다. 단순히 자기를 골려주려고 1번 컴퓨터를 켜고 얼른 자리로 돌아가 자는 신용을 할 만한 인간들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다. 마치 기계처럼 1번 컴퓨터로 시스템 종료를 하는 수연. 불길한 마음을 애써 뒤로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이번엔 게임을 하는 게 아닌 1번 컴퓨터 쪽으로 몸을 돌려 감시해 보기로 했다. 5분, 10분, 15분, 20분이 다 돼 갈 무렵까지 요지부동이었던 1번 컴퓨터를 보고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렇지. 단순한 오작동일 거라 확신한 것이었다. 다시 게임에 집중하려 의자를 제자리로 돌리는 순간 붕. 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20분가량 지켜볼 동안 꿈쩍도 안 하던 컴퓨터가 자신이 시선을 거두자마자 다시 켜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멍하니 넋이 나간 듯 1번 컴퓨터를 바라보고만 있는 수연. 창문 로고가 사라지며 기본적인 파란색 바탕화면이 나타난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1번 컴퓨터의 마우스 커서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도 아닌 그냥 마구잡이로 누군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처럼 좌우로 심하게 휘청거렸다. 안색이 새파랗게 질린 수연은 음악이라도 틀어놓아야만 진정이 될 것 같아 재빨리 카운터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론 1번 컴퓨터를 카운터 메인 컴퓨터로 강제 종료시킬 생각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름 빠르게 걷고 있었다고 생각한 수연이었지만 1번 컴퓨터를 지나치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 빠르게 느껴지지 않았다. 최대한 고개를 숙여 1번 컴퓨터를 보지 않으려 했으며 간신히 카운터까지 도착한 수연의 몸에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서둘러 메인 컴퓨터 앞에 앉은 수연은 서둘러 음악 재생 버튼을 눌러 볼륨을 최대한 크게 틀어놓았다. 그리고 바로 서버 화면으로 넘어와 1번 컴퓨터를 강제 종료시켜버렸다. 1번 컴퓨터가 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수연은 조금이나마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연은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따라 흥얼거리며 기분 전환 삼아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 CCTV를 보기로 했다. 가끔 입 벌리고 잠들어 있는 오타쿠 아저씨들의 모습을 훔쳐보며 배꼽을 잡았던 탓에 이번 역시 그렇게 이 깝깝한 기분을 날려버리려고 한 것이었다. 8개로 분할돼 있는 화면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보는 수연. 역시나 흡연석 쪽 아저씨들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다. 쿵. 입안에 파리가 들어가도 모르겠을 만큼 쩍 벌리고 있는 아저씨를 비롯해 6명의 모습을 살펴보며 CCTV 화면을 하나씩 넘긴다. 흡연석을 비추는 4개의 화면을 전부 보고 나서야 금연석과 카운터를 비추는 나머지 4개의 화면을 볼 수 있었다. 아저씨들의 우스운 모습을 봐서 그런지 좀 전에 불미스러웠던 기분은 거의 다 사라진 참이었다. 20번부터 10번까지 비추는 영상이 지나 카운터를 비추는 영상을 넘긴다. 그리고 1번 컴퓨터부터 9번까지 비추는 영상을 보았을 때 수연은 순식간에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만치 끝에 있는 1번 컴퓨터에 푸른 불빛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분명히 강제 종료를 시켰는데 대체 언제 켜진 거지? 크게 틀어놓은 음악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알 수 없는 공포와 더불어 미칠 듯한 호기심이 일었던 수연은 마지막 하나 남은 1번부터 4번까지 컴퓨터와 카운터를 비추는 영상을 보기 위해 마우스 커서를 움직였다. 딸깍. 화면이 바뀌며 자신이 앉아있는 카운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앞으로 1번부터 4번까지의 컴퓨터로 시선이 향했을 때 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1번 컴퓨터에 알 수 없는 의문의 한 여성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서 귀까지 찢어진 입을 실룩이며 온통 검은색인 눈동자로 카운터에 앉아있는 자신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1번 컴퓨터의 자리를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 본 거지 그럼? 애써 자위하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이 향했을 때 수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건 좀 전까지 영상 속의 1번 자리에 있던 괴이한 여성이 수연이 앉아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슬금슬금 기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수명. 내가 그 사이트의 링크를 누른 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링크 위에 적혀있던 사이트의 제목은 내 호기심을 자극시키기엔 충분했고 나는 더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당신의 수명을 알려드립니다. 상당히 간략하고 자극적인 문구였다.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내 눈에 보이는 건 화면 정중앙을 자리 잡고 있는 하얀색의 해골.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는지 해골의 입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이 해골이 무엇인가 말을 꺼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꺼져 있던 컴퓨터의 볼륨을 천천히 높였다. 당신의 남은 수명은 해골은 말을 아꼈다. 시스템 주제에 사람을 기다리게 하다니 꽤나 기분 나쁜 시스템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뜸들이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다. 모니터 저 너머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내 수명을 확인하고 있는 건가? 나는 터져 나오는 실소를 참을 수가 없었다. 애당초 이런 건 전부 거짓말일 게 분명했다. 약간의 여흥이었다. 생면부지, 목소리도 생김새도 특징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의 수명을 알려준다니. 이 허술한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이야기였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수명은 앞으로 1일 남으셨습니다. 영원히 말을 꺼낼 것 같지가 않았던 해골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내뱉어진 말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1일이라니. 나는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주스의 뚜껑을 열곤 허겁지겁 입 안으로 부어댔다. 그리고선 입 주변의 모든 주스를 옷소매로 닦아냈다. 1일이라니. 웃기지도 않는군. 이 사이트의 결과를 믿고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니 자연스레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이건 내가 겁쟁이라서가 아니었다. 불안한 소리를 듣고 불안함을 느끼는 건 인간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컴퓨터의 오른쪽 하단을 확인했다. 시간을 확인하던 그 순간 11시 59분에서 12시 정각으로 넘어갔다. 기막힌 타이밍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올려 해골의 입에서 나타난 메시지를 확인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수명은 앞으로 0일 남으셨습니다. 꿀꺽 하고 침을 삼켰다. 어느새 내 수명을 나타내던 숫자가 바뀌었다. 불이 전부 꺼진 방의 분위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을씨년스러웠다. 나는 이마에서 느껴지는 식은땀을 무시한 채 천천히 컴퓨터의 전원을 내렸다. 재빨리 침대로 몸을 던져 이불을 덮었다. 그리곤 마치 시체라도 되는 듯 움직이지도 않았다. 공포의 몸이 침식당해버린 듯 싶었다. 지금은 한여름이었다. 이불 속은 마치 찜질방이라도 온 듯 열기가 대단했다. 하지만 나는 이불을 걷어낼 용기가 없었다. 젠장할, 무서운 이야기를 여름에 읽어야 한다는 소리는 역시 잘못 듣군. 무서운 이야기는 겨울에 들어야 알맞다. 그래야 공포에 떨며 이불 속에 틀어박혀도 덥지 않으니까. 이불 밖, 그러니까 어두운 방 안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벌어질 정도로 나는 특별한 인간이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다. 만에 하나, 이불을 걷어낸 내 눈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초현실적 존재가 우두커니 서 있다면 나는 어쩔 것인가.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로 인해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겠지.
창피할 정도로 겁쟁이다운 내 모습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내쉬어졌다. 한숨을 내쉬자 이불 안의 공기가 더욱 뜨거워진 것만 같았다. 말의 하나라는 가능성이란 건 이불을 걷기 무서운 나의 변명에 불과했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 사이트는 그냥 할 짓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장난일 게 뻔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와서 말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나는 남자였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만들어 낸 망상 따위에 겁먹곤 벌벌 떨기에는 너무도 한심했다. 그래, 좋아. 나는 이불을 걷어냈다. 그와 동시에 바깥의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바깥의 공기도 사실 전혀 시원하진 않았지만 이불 속에 있던 나에게는 냉장고의 문을 열었을 때 느끼는 찬 공기와도 맞먹는 시원함이었다. 하지만 시원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나는 곧바로 바깥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방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작게 열린 틈으로 보이는 거실의 풍경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거실의 불을 괜히 꺼두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낸 나는 물이라도 한잔할까 하는 생각에 천천히 방의 문고리를 잡았다. 아니,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여긴 없어. 그럼 저 방에 있겠군.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고리를 돌렸던 내 손이 일순간 굳어버렸다. 무슨 소리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재빨리 이해가 되질 않았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내가 잡고 있던 문고리에서 천천히 힘을 놓고 있었다. 돌릴 때는 소리가 나질 않지만 돌아갔던 문고리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소리가 나기 마련이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이해가 간 건 아니지만 이 소리를 밖에 있는 누군가의 귓속에 들리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문고리를 다시 돌렸다. 숨조차 멈추고 말이다. 이불 속에 있었을 때 보다 더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문고리를 전부 돌린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침대 위로 향했다. 그리고는 아까와 같은 자세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었다. 또다시 답답한 공기가 내 온몸을 옥죄어왔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도둑인가? 젠장할 타이밍이 아주 기막히는군. 부모님은 여행을 가셨고 하나뿐인 동생은 오늘 밤 친구 집에서 외박. 강도가 들어오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이밍이었다. 시발, 그럴 거라면 나도 집안에 없는 날을 고르지 그랬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핸드폰은 침대 위에 올려져 있어서 핸드폰을 가지러 가기 위해 별다른 움직임은 필요 없었다. 손을 꺼내어 베개 옆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집어 들곤 천천히 이불 속으로 가져왔다. 화면을 끼니 눈부신 빛이 내 두 눈을 강렬하게 때려왔다. 나도 모르게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갔지만 다행히도 듣지는 못한 것 같았다. 서둘러 112를 누르곤 핸드폰을 귀에 가져다 대었다. 몇 번의 수화음이 지나더니 경찰이라고 추정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현재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크게 말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화기 너머의 경찰은 계속 네, 뭐라고요? 하며 다시 말해줄 것을 요구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일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귀가 좋은 경찰이 전화를 받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찌됐든 경찰은 금방 출발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얼마나 걸릴까? 경찰이 오기 전에 저 강도들이 우리 집을 나간다면 어쩌지? 아니, 그것도 다른 한편으론 좋을지도 몰랐다. 아니, 생각해보니 저들이 강도가 맞긴 한 걸까? 문을 열고 얼굴을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바로 때려치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야심한 저녁에 우리 집을 찾아올 낯선 사람은 없었다. 설령 저 사람들이 강도가 아니라고 해도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행동이었다. 저 사람들이 강도가 아니라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강도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었다. 그 되지도 않는 가능성만을 믿고 움직였다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나는 이대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를 마음먹었다. 그러고 보니 저들이 아까 무슨 말을 했더라. 여긴 없어. 그럼 저 방에 있겠군. 머릿속으로 자연스레 아까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쩌면 금품이 아니고 나를 노리고 온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 저들이 했던 말들은 물건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어투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단어들이었다. 만약 정말 만에 하나 내가
그들의 목표라면 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노리는 걸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자연스럽게 아까의 사이트를 떠올렸다. 당신의 수명은 앞으로 0일 남았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해대던 그 사이트. 그것 외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실인 건가? 그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하긴 한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아까의 사이트를 접속했다. 해골의 입이 컴퓨터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움직였다. 소리는 전부 꺼둔 상태여서 별다른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해골이 말을 마친 뒤 해골의 입안에 나타난 메시지는 아까와 같이 기분 나쁜 단어를 보여주고 있었다. 시발, 이게 무슨 상황이람. 나는 조용히 읊조렸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해골의 주변에 가득한 검은색 바탕의 오른쪽 상단. 그러니까 화면의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수명치 크기는 전자기기 반경 3m 안에 있는 사람들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해 수명을 보여드립니다. 3m 내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다시 수명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경 3m 아니. 뭐야, 이 어설픈 조건은. 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0일이라는 저 문구는 나를 향한 게 아닐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누구지? 우리 집은 6층이었고 주변에는 우리 집과 비슷한 높이를 가진 건물은 없었다. 주변에서 가장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옆집 사람이라는 논리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아랫집 사람이라는 말도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아랫집 사람은 불과 몇 주 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집 아래에는 아무런 사람도 살지 않는다. 한마디로 수명 체크를 할 때에 내 주변 3m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소리였다. 그렇다면 역시 이건 그 순간이었다. 이런 미친 새끼.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방 문 밖에서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연스럽게 아까 그 남자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남자는 소리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따금씩 작은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상당히 거친 숨을 들이쉬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원래는 밖에서 죽이려 했는데 보는 눈이 많은 바깥보다는 여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여기라면 아무도 보는 눈이 없잖아. 저기에서 잠들어 있는 꼬맹이만 빼면 말이야. 이 개새끼가. 그 순간이었다. 징그러운 소리가 내 귓속으로 들어왔다. 마치 고깃덩어리를 썰 때와 비슷한 소리였다. 그리곤 연달아 한 번 더 그 소리가 들려오더니 무언가가 쿵 하고 바닥과 맞부딪혔다. 본능적으로 그게 한 남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다만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만 어느 정도 알아차린 상태였다. 정말 미안해 친구. 범인이 있어야 사건이 해결되는 거 아니게. 짧은 순간이었다. 나는 어느 순간 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쓰러진 남자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가? 아니었다. 남자를 찌른 또 다른 남자의 얼굴을 기억해 두기 위해서였는가? 그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왜 문 밖을 바라본 것일까? 대체 왜 나는 저 남자와 눈이 마주친 것일까?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다. 오로지 인간의 본능이었다. 바깥의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 고등학교 2학년의 호기심이 나를 움직였다. 이물 속에서 머리통만 빼꼼히 내밀어 문 밖을 향해 시선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시선은 동료를 찌른 남자와 마주쳤다. 남자의 손에는 칼이 붙들려 있었다. 저 칼은 분명 우리 집에서 사용하던 칼이었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두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핸드폰을 잡고 있던 왼손에 힘이 들어가자 저절로 핸드폰에 힘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뚜뚜뚜거리며 휴대폰의 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마도 지금 내가 볼륨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겠지. 휴대폰의 소리가 최대치까지 올라가자 뚜뚜거리는 소리는 멈췄다. 그 순간이었다. 당신의 수명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걸걸하고도 낮은 목소리. 해골의 목소리였다. 수명 체크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다면 아까의 그 체크 결과는? 나는 자연스럽게 쓰러진 남자를 향해 시선을 옮겼다. 아, 저 남자였구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남자는 천천히 내가 있는 방 쪽으로 걸어왔다.
남자가 다가올수록 내 표정도 점점 굳는 걸 느꼈다. 해골은 여전히 뜸을 들이는 중이었다. 나는 멍하니 칼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칼끝에 맺힌 핏방울이 땅으로 톡 하고 떨어지는 순간 해골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그 기분 나쁜 목소리가 울려대기 시작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수명은 앞으로 0일 남으셨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익숙한 문장이었다. 그 사이트의 수명 체크 시스템은 정말로 정확했다. 그 증거로 지금 거실에는 칼에 찔린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내 눈앞에는 칼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어느새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확실히 지금 내 반경 3m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이 남자밖에 없었다. 수명 체크 시스템이 체크한 건 내 수명일까? 아니면 이 남자의 수명일까? 나는 의미 없는 미소를 지었다. 혹시라도 내가 다음 기회에 이런 사이트를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시스템의 말을 전부 믿고 서둘러 경찰서로 달려갈 것이리라.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칼끝이 나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고기. 어둠이 새벽에 스며들었을 시간. 한 집에서 불도 꺼놓은 채 뭔가를 씹어대고 있다. 입가에는 선분홍빛 피가 묻어있다. 자기야, 이 고기 먹어봐. 내가 손질한 거야. 유쾌하니까. 자기 자신 혼자 먹기 미안했는지 옆에 있던 자기 여자친구한테 한 점을 들어 권한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처럼 우뚝 서 있는다. 지금 이 고기의 맛을 설명하자면 뭔가 부드러우면서 산뜻하다고 해야 되나? 고소하다. 고소한 건 참기름 때문인가? 갈비에 붙어있는 살이어서 그런지 목에 넘기면 넘어갔나 싶을 정도로 많이 부드럽다. 아이 자기야, 왜 그래 화났어? 여기 와서 이거 먹어봐. 나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리뼈에 붙어있는 살을 발라내어 여자친구를 줬다. 이번에는 가만히 서 있는 듯하지만 나를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본다. 왜 그래? 화났어? 그 고기가 맛있는지 계속해서 뜯는다. 이 고기를 먹으면 어떻냐면 몸에 좋고 피부에 좋대. 친절히 설명도 하면서 계속해서 고기를 뜯는다. 갈비에 붙어있는 마지막 한 점을 먹고는 이번에는 그 몸에 좋다는 막창을 꺼내어 봤다. 막창은 반 정도 잘라 1m 정도만 남겨두고 모두 구워버렸다. 악취가 심하게 났다. 아무래도 아무런 숙성도 시키지 않고 바로 구워서 그런가 심한 악취가 났다. 이 냄새 좋다니깐 내가 좋아하는 냄새야. 하지만 그는 이 냄새에 적응됐는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다. 역시 돼지나 닭보다는 이 고기가 좋지. 고기를 굽다가 그 위에 간장을 조금 뿌리곤 소금도 살짝 뿌려준다. 다 구운 막창을 나는 삭둑삭둑 자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이 고기가 내 고기인지 접시에 담아서 식탁으로 들고 와서 고추장을 꺼낸다. 이 고추장도 내가 특선으로 담근 거다. 색깔을 봐라. 다른 고추장보다는 더 빨간색이잖아. 깊이 찍어 입에 한 입 넣는다. 이 막창은 안에 기름기가 많은 듯하다. 이 고기는 살아생전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은 듯하다. 하지만 맛을 또 설명하자면 조금 느끼하다. 다른 여느 고기보다도 느끼하다. 고기를 먹으면서 나는 머리 아파 머리에 구멍 뚫리는 거 아니라면서 중얼거리며 먹는다. 다 먹고 난 뒤 설거지 거리를 개수대에 담근다. 트럼을 끄흑하며 자신의 침대에 가서 눕는다. 그러면서 진짜 맛있다 이런 고기 다시 먹고 싶어 라며 중얼거린다. 그 옆에는 다리가 잘려 핏줄이 너덜너덜거리고 배가 갈려 내장과 심장 등이 다 튀어나온 자신의 여자친구가 있었다.